오늘 이야기해드릴 소설은 나는 지금껏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지금껏 죽여본 적이 없다면 앞으로는 살인을 하게 될 거라는 말일까요? 소설의 주인공은 아내와 두 아이를 둔 51살의 미국인 남성 버크입니다. 이 버크는 23년간 제지회사, 그러니까 종이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2년 전에 정리해고를 당하고 아직까지도 실직 상태였어요. 20년 이상을 한 업종에서 근무한 버크는 나 정도 경력이면 금방 재취업이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생각보다 실직 기간은 길어졌고 면접은 보는 내내 족족 낙방하고 맙니다. 중간에 제지회사와 결이 비슷한 통조림 라벨을 만드는 회사에도 지원을 해보는데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조차 받지 못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주인공 버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벌여나가는지 끔찍한 이야기들이 펼쳐질 텐데요. 그가 왜 이러는 건지, 그래서 결국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2025년 국내외에서 화제가 됐던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의 모티브가 된 소설, 도끼라는 의미의 제목 X, 결말까지 모두 포함한 소설 줄거리 맛깔나게 요약해봤으니까요.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알고 싶은 이야기 J, 오랜만에 소설 줄거리 시작합니다. 소설은 미국의 1990년대 인수합병의 열풍이 불던 시대, 많은 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의 피바람 속에 해고된 버크는 자기 아버지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갑옷처럼 간직해왔던 총 한 자루를 딱 손에 쥐고는 뭔가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는데요. 숲속에서 3번의 사격 연습을 한 후 버크는 그 총을 들고 누군가의 집으로 찾아가요. 그가 찾아간 건 에벌리라는 이름의 남자였습니다. 이 에벌리는 버크의 집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어요. 아내에게는 면접을 보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차를 몰고 집을 나선 버크. 그는 알리바이를 위해서 일부러 빙 돌아가는 노선을 짰어요. 그리고 드디어 에벌리의 집 근처에 도착합니다. 그는 차를 서서히 몰다가 눈에 잘 띄지 않을 만한 곳을 찾아서 정차했어요. 그리고 에벌리의 집 앞에 위치한 우편함을 주시합니다. 그때 한 남자가 우편함으로 다가오는데요. 에벌리였어요. 에벌리는 우편함에서 고지서랑 우편물 같은 걸 꺼내다가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한 차량을 봅니다. 버크의 차겠죠. 이윽고 차 창문이 쓱 내려가고 버크가 그를 불러요. 에벌리 씨? 허벌트 에벌리? 버크는 그의 이름을 여러 차례 부르면서 이 남자가 에벌리가 확실한지 확인을 합니다. 근데 웬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자꾸 자기 이름을 연거푸 부르니까 에벌리는 갸우뚱해요. 이 사람이 누구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에벌리가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라는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버크는 그의 얼굴을 향해 탕! 방아쇠를 당깁니다. 에벌리의 몸이 그대로 넘어가 버렸어요. 버크는 그렇게 에벌리라는 남자를 죽인 뒤 미리 면밀하게 계획해뒀던 도주로로 달아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에는 면접을 망쳐서 낙담한 모습을 연기하며 집에 들어갈 예정이었죠. 자, 지금 이야기 시작하자마자 다짜고짜 주인공이 한 사람을 죽였어요. 눈치채셨겠지만 버크도 에벌리도 사실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근데 그럼 도대체 버크는 왜 처음 본 사람을 이렇게 냅다 죽인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버크는 대규모 구조조정의 여파로 23년 동안 일하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죠. 버크는 이후에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구인구직 광고란을 살피며 학력, 경력, 거기에다 자기 인생 스토리까지 꼼꼼하게 적어서 열심히 여기저기 이력서를 보냈어요. 종이회사에서 23년이나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자기만한 전문가는 없다라고 사실 자부를 했지만 이상하게 이력서를 보낸 회사들에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아까 그 통조림 라벨 회사에서도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내가 적어낸 희망봉급이 문제인가? 이력서가 세련되지가 않아서인가? 그러던 어느 날 버크는 잡지에 실린 어느 기사를 하나 보게 되는데요. 그 기사는 아카디아라는 제지회사에서 생산 라인을 감독하는 중간 관리자 펠런이라는 사람을 인터뷰한 내용이었어요. 버크는 순간 질투심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마치 그 펠런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딱히 자기보다 뛰어나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버크는 저 펠런이라는 자를 죽여야겠다 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근데 가만, 그 펠런을 죽인다고 해서 끝이 아닐 것 같은 거예요. 펠런의 자리가 공석이 되면 자기랑 비슷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 그 자리에 다 지원을 해가지고 막 피 튀기는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이 버크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실 것 같은가요? 이력서를 더 다듬을 수도 있고, 다른 추가 경력을 더 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버크는 이런 선택을 합니다. 가짜 사서함을 하나 만들고요. 제지, 그러니까 종이 만드는 것 관련해서 가짜 구인 광고도 냅니다. 특수용지 생산 라인 관리자를 뽑을 거니까 해당 사서함으로 이력서를 보내달라 하면서요. 자, 버크가 낸 이 가짜 구인 광고를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보내왔어요. 버크는 이들 중에서 자신보다 조건이 낮다고 생각되는 잠재적 경쟁자들을 모두 싹 제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력서 중에 버크는 총 6개를 추려냈어요. 그리고 실행한 첫 번째 살인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애벌리를 죽인 사건이었죠. 이제 버크는 두 번째 타겟, 릭스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릭스는 매사추세츠의 롱홈이라는 곳에 아내랑 딸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버크는 이번에도 치밀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매물이라고 적힌 이웃집 앞에다가 주차를 딱 하고 부동산 업자를 기다리는 예비 구매자인 척을 하면서 릭스를 기다려요. 오후 3시 20분경 한 뚱뚱한 중년 여성이 차를 몰고 지나가면서 버크를 매섭게 째려봅니다. 바로 릭스의 부인이었는데요. 그녀는 어떤 이유에선지 버크를 잔뜩 경계하면서 우편물을 챙겨갖고는 차고로 쏙 들어갑니다. 이후 버크는 릭스가 나타나길 계속 기다렸지만 오후 6시가 다 되도록 그는 나타나질 않았어요. 결국 그날은 허탕을 치고 일단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며칠 뒤 버크는 다시 릭스네 집 근처로 갔어요. 이번엔 진짜로 결판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차 한 대가 바짝 다가와서 멈추는 거예요. 릭스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버크에게 버럭 소리를 쳐요. 그애 겨우 이제 18살이에요. 제발 우리 딸을 내버려둬요. 이렇게 빽 소리를 지르고는 후다닥 달아나는 릭스의 아내. 버크는 지금 이게 뭔 소린가 궁금해하기도 전에 일단 그녀가 자기 얼굴을 봤잖아요. 이 사실에 큰일 났다 싶어서 눈이 뒤집힙니다. 버크는 얼른 차에서 내려 릭스의 아내를 추격해요. 그리고는 마당까지 도망친 그녀의 등에 탕! 총을 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명소리를 듣고는 릭스가 문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는 집 안에 있었던 겁니다. 버크는 역시나 그를 향해서도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 릭스 부부 살인사건은 곧 텔레비전 뉴스에 보도됐어요. 버크는 아내와 함께 거실에 앉아서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의자가 특정이 됐다는 거예요. 덜미가 잡힌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지방대학의 문학교수로 일하고 있다는 루이스 링어라는 사람이 릭스 부부를 죽인 용의자로 지목이 되고 있었어요. 아까 왜 릭스의 아내가 이 버크를 보고 우리 딸 18살밖에 안 됐다고 내버려 두라고 소리쳤던 거 기억하시죠? 릭스의 아내는 이 버크를 그 링어 교수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링어 교수는 릭스 부부의 어린 딸, 그 18살짜리 딸이랑 만나고 있었어요. 그는 얼핏 보면 버크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둘 다 이중 초점 안경을 쓰고 있었고요. V자형 이마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릭스의 아내도 헷갈렸던 거고요. 경찰은 흐릿한 CCTV에 잡힌 그의 용모를 보고 주변 탐문 조사를 통해 루이스 링어를 용의자로 추려낸 거였습니다. 릭스 부부가 살해됐다는 뉴스는 살인사건이 밥 먹듯 발생하는 북아일랜드에선 별 의미 없는 사건처럼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며칠 뒤 용의자로 지목됐던 루이스 링어 교수가 차고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경찰은 루이스 링어가 자신의 18살짜리 연인의 부모를 죽이고 이 연인마저 자신에게 등을 돌리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살을 한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는 사건을 종결했어요. 버크는 얼떨결에 이렇게 무사히 사건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는 이제 다음 순서를 확인하는데요. 이번엔 다인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다인스는 리치게이트라는 마을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 도착한 버크는 근처 주유소에서 다른 사람인 척 이 다인스의 집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그가 집에 있는지 확인을 해요. 그런 다음 그의 집 앞으로 가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잠시 후 다인스의 집 앞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다인스가 집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가 버크의 차량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버크는 차 창문을 내리고 길을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길을 물어보는 척 하면서 그의 얼굴에다 총을 쏘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인스가 어딘가로 막 손을 흔들면서 말을 겁니다. 보니까 저쪽에 다인스의 이웃집 커플한테 말을 걸고 있는 거였어요. 해가 져서 주변이 어두워지는 바람에 거기 사람이 있었는지 버크가 잘 보지 못했던 거죠. 하마터면 목격자들 앞에서 일을 벌일 뻔했습니다. 이제 버크는 근처 텅 빈 주차장으로 차를 옮겨 다인스를 감시하고 있어요. 다인스는 주차장을 가로질러 근처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식당에 들어간 지 1시간이 넘도록 그가 나오질 않자 답답한 마음에 버크는 결국 식당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근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다인스가 없습니다.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버크는 혼란스러워하며 일단 테이블에 앉아서 메뉴판을 집어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다인스가 카운터 뒤에 있는 문을 열고 불쑥 튀어나오면서 버크를 향해 인사를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다인스는 이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버크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 직급이었던 저 사람이 지금은 이런 식당에서 일을 하는구나. 버크는 일단 커피와 샌드위치 그리고 감자튀김을 주문합니다. 다인스는 커피를 먼저 갖다 주고 샌드위치가 준비되는 동안 버크한테 말을 걸어요. 이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어떤 인간적인 유대감이 생길까봐 대화를 하고 싶진 않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버크는 결국 다인스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중간에 다인스가 본인이 이 식당에서 일하기 전에 제지 회사에서 25년 동안 일했었다라는 말도 해요. 버크는 사실 다 알고 온 거지만 마치 그 제지업계의 문외한인 것처럼 싹 모르는 척을 합니다. 두 사람은 대량 해고는 범죄나 다름없다. 이 대량 해고를 하는 보스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이 사회가 문제다. 미친 거다. 막 이러면서 한탄 섞인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막 공감을 해요. 결국 다인스를 처리하지 못한 버크. 하지만 포기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는 다인스가 알려준 근처의 모텔로 가서 그가 말해준 퇴근 시간까지 기다려요. 자정에 일이 끝난다고 했으니까 버크는 이동 시간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11시 47분에 딱 레인코트를 걸치고 차를 타고 나왔어요. 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버크가 교차로 앞에 잠시 정차했을 때 교차로를 건너는 한 사람을 목격하는데 어깨를 움츠린 채 걷고 있는 다인스였어요. 아니, 일부러 시간을 맞춰 나왔는데 다인스가 조금 더 일찍 퇴근을 하는 중이었죠. 버크는 일단 급하게 헤드라이트를 끄고 주변을 살폈어요. 걷고 있는 사람한테 달리는 차 안에서 총을 쏘는 건 아무래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총알을 빗맞고 도망가서 신고라도 하면 큰일이잖아요. 버크는 뭔가 결심한 듯 엑셀을 힘껏 밟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그저 검은 덩어리처럼 보이는 다인스를 향해 그렇게 돌진을 하는데 쿵! 버크는 그렇게 세게 다인스를 받아버린 뒤 백미러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다인스가 아직 살아있어요. 버크는 후진 기어를 넣고 다시 한번 엑셀을 밟습니다. 이번엔 앞유리를 통해 다인스를 확인하는데 세상에, 그의 팔이 아직도 움직이는 거예요. 버크는 다인스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이 짓을 반복합니다. 그리고는 모텔로 돌아오는 내내 목이 아프고 눈이 따가울 정도로 흐느껴 울었어요. 도저히 잠에 들 수 없었던 그는 펜과 종이를 찾아서 지금까지 저지른 4번의 살인에 대해 고백을 하는 내용을 쭉 써내려 갑니다. 맨 처음에 에벌리, 그 다음에 릭스의 아내, 릭스, 그리고 다인스까지. 다 적고 나서 그는 그제서야 비로소 잠에 들었어요. 잠에서 깨어난 버크는 모텔에서 나옵니다. 아직 비가 내리는 걸 보고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혹시라도 차에 피가 묻었다면 밤새도록 내린 비에 싹 씻겨 내려갔을 테니까요. 그는 차를 한번 확인해 보는데 헤드라이트는 온전한 상태로 잘 붙어 있었지만 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버크는 차에 남은 살인의 흔적이 걱정됐어요. 차량 수리를 한다고 해도 뺑소니 과실치사로 자기를 찾아내면 큰 벌을 받게 될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버크는 일단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운전을 하다가 어느 구불구불한 도로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웬 소형 오픈 트럭 한 대가 뒤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건지 맹렬하게 막 후진을 하는 거예요. 버크는 순간 판단을 내립니다. 충분히 피할 수 있었지만 트럭과 일부러 충돌했어요. 결국 버크의 차 왼쪽 앞부분이랑 트럭의 왼쪽 측면이 부딪히면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기억하시죠? 버크의 차 왼쪽 앞부분은 아까 다인스를 쳐서 이미 원래 손상이 돼 있었잖아요. 버크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마침 근처 제목 저장소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도 버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게 되면서 이 사고는 트럭 기사의 과실로 인정이 됩니다. 자, 뭔가 불안할 정도로 계속 운이 좋게 빠져나가고 있죠. 버크는 계속해서 살인 프로젝트를 이어갑니다. 얼마 후 자신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사는 다음 타겟을 살펴보기 위해 정찰을 가는데요. 이번엔 에이쉐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에버리, 릭스, 다인스에 이은 네 번째 타겟입니다. 버크는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지나 차를 몰았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 에이쉐 집 주변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래도 차를 몰고 이 동네를 둘러보는 건 위험할 듯 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그 이력서에 있는 주소를 확인하며 걷기로 해요. 해당 주소에 도착하자 남편과 아내로 보이는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정원을 파헤치면서 텃밭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버크는 그들의 집 앞에 세워진 검정색 혼다 차량의 번호판을 외우고는 다시 자기 차가 주차된 주차장으로 돌아오는데 누군가 번뜩이는 눈으로 버크의 차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이었어요. 바짝 얼어붙은 버크는 최대한 놀라는 기색 없이 차분한 척 무슨 일이시냐고 말을 거는데요. 경찰관은 차량이 어쩌다 이렇게 파손된 거냐고 묻습니다. 버크는 지난번에 그 트럭이랑 부딪혔던 사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경찰은 버크에게 면허증과 차량 등록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버크는 무슨 일 때문이냐고 다시 물어보는데 며칠 전 뉴욕 북부에서 뺑소니 사건이 있었습니다. 용의 차량이 선생님의 벤과 비슷해요. 저희는 용의 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인스가 죽은 그 뺑소니 사고를 말하는 거겠죠? 버크는 저는 뉴욕 북부가 아니고 저기 다른 데서 사고가 난 거예요.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빨리 차를 수리하라는 경찰의 말에 버크는 얼른 정비센터에 연락을 해서 차를 수리합니다. 버크는 이후 다시 에이쉐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버크는 이 에이쉐 부부의 정원이 보이는 곳에 주차를 한 채로 그들을 지켜봅니다. 보니까 이들 부부는 모든 걸 다 같이 하는 것 같았어요. 버크는 두 번째 타겟이었던 릭스의 부인까지 죽였던 상황을 떠올립니다. 이번엔 괜한 사람까지 죽이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기다리기로 하는데요. 이러는 사이 에이쉐 부부는 또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또 다른 날, 또다시 에이쉐 부부를 찾아간 버크. 그런데 집 앞에 이들 부부의 차가 없습니다. 둘이 같이 외출을 했나? 라며 낭패감을 느낄 때쯤 정원 안에 있는 에이쉐의 아내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에이쉐 혼자서 어디론가 이동을 했다는 건데 버크는 이 부부가 며칠째 정원을 손질하고 있는 걸로 보아 에이쉐가 아마도 묘목을 구하러 간 건 아닐까 추측을 하고 그가 갔을 만한 쇼핑센터로 갑니다. 버크의 추측이 맞았어요. 묘목 파는 가게 앞에 이 에이쉐의 차인 검정색 혼다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버크는 에이쉐의 차 옆에다가 딱 주차를 했어요. 그리고는 레인코트를 걸치고 오른손에 권총을 든 채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에이쉐를 기다립니다. 잠시 후 상자와 비닐봉지가 가득 찬 쇼핑카트를 끌고 에이쉐가 나타났어요. 그는 트렁크를 열어서 정신없이 막 짐을 싣고 있습니다. 자, 기회는 바로 지금이에요. 버크는 조용히 자신의 차에서 내려 그를 향해 혹시 에이쉐 씨 아닌가요? 하고 말을 겁니다. 에이쉐가 그렇다고 대답을 하자 버크는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겼어요. 총알은 에이쉐의 볼을 관통합니다. 지저분하고 잔혹하고 끔찍하다고 생각하며 버크는 이번엔 그의 오른쪽 눈에다가 총을 겨눈 채로 다시 방아쇠를 당겼어요. 목적을 달성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생각합니다. 이제 반도 남지 않았군. 얼마 후 버크는 다섯 번째 타겟,
블랙스톤이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 블랙스톤의 집은 다른 집들과는 달리 언덕 위에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집 근처로 티 안 나게 접근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버크는 차를 세워두고 숲으로 들어가서 그의 집 쪽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숲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총이 담긴 레인코트를 걸치고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그렇게 15분 정도 숲의 오솔길을 따라 걸었을 때 저 앞쪽에서 날카로운 소음이 들려옵니다. 버크는 누구와도 마주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얼른 근처 나무 뒤로 숨어서 오솔길 밑을 내려다봤어요. 블랙스톤의 아내가 지팡이로 나무들을 툭툭 치면서 뱀을 쫓아가며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버크는 블랙스톤의 아내가 산책을 나간 틈을 타서 그의 집 안까지 뒤져봤지만 정작 블랙스톤은 보이질 않았어요. 얼마 후 버크는 근처 주유소로 가서 블랙스톤의 집에다가 전화를 걸어 그의 동료인 척 아내를 한번 떠봅니다. 남편분 혹시 계신가요? 급하게 연락할 일이 있어서요. 블랙스톤의 아내는 저희 남편 출근했어요. 얼마 전에 통조림 라벨 공장에 취직했거든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버크는 씩 미소를 지었어요. 이미 제지 회사와 비슷한 계열인 통조림 라벨 공장에 취업을 했다고 하니까 죽이지 않아도 되겠군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기억하시나요? 앞서 버크도 지원을 했었던 그 통조림 라벨 공장. 그 회사에 이 블랙스톤이 뽑혔던 겁니다. 그럼 이제 그는 더 이상 자기의 라이벌은 아닌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 제지 회사의 요직을 차지하는데 잠정적 경쟁자가 될 에버리, 릭스, 다인스 그리고 에이쉐까지 죽였고 블랙스톤은 죽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력서를 보고 추린 6명 중 마지막 1명과 그의 최종 목표인 펠런이라는 자만 남았어요. 자, 과연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모든 일이 잘 풀려간다고 생각할 때쯤 예고 없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형사가 버크의 집을 찾아와서는 혹시 에벌리 씨와 에이쉐 씨를 아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버크는 일단 전혀 모른다고 대답을 하는데 이 형사의 말에 의하면 이들은 얼마 전에 버크도 지원을 했었던 그 통조림 라벨 회사에서 2차 면접을 본 사람들 4명 중에 2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그 블랙스톤이 취직했던 그 회사 말이에요. 즉, 버크가 잠정적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이력서를 꼽은 사람들은 진짜로 실제 능력자들이었던 거죠. 형사는 탄도 분석을 해봤더니 이 에버리와 에이쉐 2사람이 같은 총에 맞아서 살해된 거였다며 그 둘 사이에는 같은 회사 면접을 봤다는 것 외에는 연결점이 없다고 말해주는데요. 그래서 조사차 그냥 같은 회사에 지원했었던 나머지 지원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탐문 조사를 하는 중이었던 거예요. 지금 형사는 오히려 이 버크를 잠정적 용의자가 아니고 잠정적 피해자, 희생자가 될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더 가까웠습니다. 자기가 의심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버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하지만 동시에 같은 총을 계속 쓰다가는 꼬리가 잡히겠구나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런 탄도 분석 같은 걸 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총을 버리기로 결심해요. 하지만 이 연쇄살인을 멈출 생각은 없습니다. 마지막 이력서의 주인공은 엑스먼이라는 자였어요. 이 엑스먼의 집은 뒤에서 접근하기도 어렵고 노출된 곳이 많으며 공용 주차장도 없었습니다. 이제 총도 못 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버크는 일단 가짜 면접 통지서를 보내서 이 엑스먼을 식당으로 유인하기로 합니다. 이런 걸 보낸다는 것 자체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리스크가 있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오후 1시 코치하우스 레스토랑에서 만나자는 메시지가 담긴 매력적인 젊은 여성 인사국장이 보낸 듯한 편지를 보냅니다. 얼마 후 버크가 가짜 이름으로 예약을 해둔 식당으로 엑스먼이 나타났어요. 키는 작지만 단단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매력적인 젊은 여성 국장인 척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버크는 물론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았죠. 기다리다 결국 식당을 떠나는 엑스먼, 그리고 그의 뒤를 미행하는 버크. 엑스먼은 쇼핑센터로 들어가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 3층 계속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그가 보이질 않습니다. 놓쳐버린 것 같았어요. 어디 갔지? 그렇게 주변을 빠르게 훑던 버크는 순간 신사복 매장에 서 있던 엑스먼이랑 눈이 딱 마주칩니다.
그는 버크를 쳐다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의 명찰을 보니 그는 신사복 매장의 점원이었습니다. 졸지에 버크는 손님이 돼버렸어요. 매장에는 엑스먼과 버크, 달랑 둘뿐이었죠. 버크는 내일 아내랑 다시 오겠다고 둘러대고는 서둘러 그의 명함을 받아들고 매장에서 나오면서 주변을 체크합니다. 영업시간이 12시부터 9시라고 하니까 나중에 엑스먼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오면 되겠구나. 버크는 이렇게 살해 계획을 세우며 쇼핑센터에서 살인에 필요한 도구들을 구입했어요. 그리고는 퇴근하는 엑스먼이 반드시 자신의 차를 지나칠 수 있도록 그 통로에다가 주차를 해두고는 마치 차가 고장이 난 것처럼 차 문과 보닛의 문을 열어두고 그 쇼핑센터에서 새로 산 망치를 앞 유리와 보닛 사이 와이퍼 위에다가 놔둡니다. 예상대로 퇴근하던 엑스먼은 버크의 차 쪽으로 다가와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는데요. 버크가 시동이 안 걸린다고 대답을 하자 엑스먼이 이 매장에 왔었던 버크의 얼굴을 알아보면서 선뜻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그렇게 자신의 차 엔진 위로 몸을 숙이고 보닛 밑에다가 머리를 들이밀고 있던 엑스먼에게 버크는 칙 최루가스 스프레이를 분사합니다. 엑스먼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막자 그 순간 망치로 그의 관자놀이를 힘껏 내리쳤어요. 그리고는 쓰러진 그를 질질 끌고 가서 차에 깔아뒀던 비닐로 그의 몸을 감싼 뒤 짙은 초록색 담요를 그 위에 얹고는 탁 차 문을 닫고 출발합니다. 식구들이 모두 잠든 밤, 버크는 차고로 가서 엑스먼의 시신을 꺼냈어요. 망치에 맞자마자 사망한 그의 시신은 생각보다 출혈이 적었습니다. 버크는 굳은 엑스먼의 몸을 접어서 벨트와 철사로 단단히 감아 고정시켜 짐 꾸러미처럼 만들어서 쓰레기 봉투에 담았어요. 그리고는 차고에 온갖 잡동사니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배치를 해뒀다가 다음날 재활용센터로 가서 그 봉투를 버립니다. 자, 이제 그가 꼽은 6개 이력서의 주인공, 그의 모든 잠정적 경쟁자들이 다 처리가 됐습니다. 남은 건 그의 최종 목표인 펠런. 현재 아카디아 제지회사의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버크는 아내에게 친구를 만난다는 핑계를 대고 집에서 나와 전화번호부를 보고 펠런의 집 주소를 알아내고는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버크는 길 잃은 여행자인 척 하면서 펠런의 집 주변을 살펴봤어요. 그렇게 슬금슬금 다가가서 체중을 실어 현관문을 밀어보는데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립니다. 들어가서 집 안을 살펴보니 펠런은 가족들 없이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버크는 펠런을 찾으러 괜히 집 밖으로 나갔다가는 길이 엇갈릴 수도 있겠다 싶어 그의 집에서 기다리기로 합니다. 잠시 후 주방 창문으로 내다보니 저 멀리서 천천히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펠런이 온 겁니다. 버크는 주방에 서 있으면 자기 실루엣이 보일 것 같아서 거실로 이동한 뒤 창밖을 계속 내다보는데요. 펠런이 거나하게 취한 상태로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수석에서 펠런만큼이나 거하게 취한 웬 여성도 함께 내립니다. 술집에서 만난 여자를 집으로 데려온 거였어요. 버크는 오늘은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슬며시 주방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얼마 후 다시 펠런의 집으로 간 버크는 오늘은 반드시 그를 처리하겠다 마음을 먹고 비장하게 그를 기다립니다. 전기 절연 테이프, 강철 파이프, 강력 접착 테이프, 철사 한 사리, 면장갑을 챙긴 채로요. 일어나. 맙소사. 버크는 깜빡 잠에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펠런이 문간에 서서 권총을 겨눈 채로 버크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는 버크에게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움직이지 말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버크는 미친 듯이 머리를 굴렸어요. 친근하게 펠런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들어왔다. 당신한테 도움을 청하러 왔다가 기다리면서 내가 깜빡 잠이 든 거다. 이렇게 둘러댑니다. 버크는 자신을 코네티컷에 있는 무슨 용지 생산 라인 감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내가 잡지에서 당신 기사를 보고 찾아온 거라고, 공장에 남을지 캐나다로 갈지 내 인생에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당신을 직접 만나서 조언을 들으면 자신감도 생길 것 같고 면접을 볼 기회도 있을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입을 털어요. 펠런은 아직도 의심이 가지 않은 듯 그럼 전화부터 하시지 왜 문을 부수고 들어왔냐 라고 말을 합니다.
버크는 제가 다짜고짜 전화를 하면 저를 미치광이 취급하실 것 같았고 그리고 문은 진짜 잠겨있지 않았어요 라고 다시 힘주어 말해요. 펠런도 페인트가 굳어가지고 문이 잘 안 잠겨 있었던 것 같다 하고 또 어찌저찌 납득을 합니다. 그는 버크의 신분증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야 경기를 좀 풀면서 맥주 한 잔을 권했어요. 둘은 맥주에 위스키를 섞어 마시는데 버크는 요령껏 펠런에게만 술을 먹입니다. 마침내 펠런이 골아 떨어졌어요. 버크는 테이프로 그의 발목을 의자에 감아 고정시키고 그의 몸통도 의자에 돌돌 감아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입에다가 테이프를 붙이려는데 순간 펠런이 눈을 번쩍 뜹니다. 버크는 얼른 나머지 테이프로 그의 콧구멍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양초를 찾아놓은 뒤에 장갑을 끼고 자신의 손이 닿았었던 모든 곳을 빡빡 문질러 닦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흔적을 다 지운 버크는 침실 전등을 제외한 모든 불을 껐어요. 그러는 동안 펠런은 조용해졌습니다. 코와 입을 덮고 있던 테이프 조각 때문에 토사물이 막혀 분출되지 못하고 그대로 익사한 꼴이 된 거예요. 버크는 펠런의 몸에 감았던 테이프들을 다 떼어낸 후 양초에 불을 붙인 뒤 스토브에 가스를 틀어둡니다. 폭발까지 얼마나 걸릴진 모르겠지만 경찰은 만취한 그가 스토브를 켜둔 채로 잠을 자다가 봉변을 당했다고 발표를 하겠죠. 그렇게 펠런까지 다 처리한 후 자리를 뜨는 버크. 한 800m쯤 이동했을 때 펠런의 집 쪽에서 번뜩이는 노란색 불빛이 보였어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과 본인이 갖고 싶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까지 싹 다 죽였어요. 그런데도 그 제지회사 아카디아에서 연락이 오질 않자 버크는 점점 초조해져만 갑니다. 그렇게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을 때 드디어 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감독 자리, 즉 그 펠런의 자리였죠. 그 자리가 비어서 연락을 드린다라면서 이 아카디아, 그 회사로 연락을 좀 해달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봤냐고요. 버크는 설레는 마음으로 미팅 약속을 잡고 넥타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난번에 찾아왔었던 그 형사가 다시 버크를 찾아왔어요. 자, 버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소설의 결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형사는 버크에게 이번에도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면서 이거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는데요. 엑스먼의 사진이었습니다. 버크는 처음 보고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서 천연덕스럽게 이거 누구예요? 라고 물었어요. 형사는 버크에게 이 사람이 바로 이번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고 용의자요. 앞서 에벌리와 에이쉐는 정부로부터 특수용지 제작을 위해서 도급을 받은 적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재무부 담당자들이랑 미팅을 하기 위해서 워싱턴으로 초대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좀 복잡하게 들리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는 아니에요. 하여간 어떤 행사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에벌리, 에이쉐, 엑스먼이 서로 만났었던 걸로 보였어요. 사건 수사하는 형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죽은 사람들 간의 연결성을 찾아내야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추측을 해본 결과 이런 연결고리를 찾아낸 거죠. 이런 식으로 엉뚱한 엑스먼이 뭔가 수상하다라면서 용의자로 몰린 거였습니다. 형사는 버크 씨의 전 회사도 그 워싱턴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에 버크가 익살맞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다면 지난달에 저는 진즉에 그 엑스먼이 쏜 총에 맞아서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었겠네요. 버크의 말에 형사가 웃고 어딜 가시냐는 질문에 버크는 형사에게 저 면접이 있어요. 행운을 빌어주세요 라고 말하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를 보신 분들이거나 보실 분들은 감독이 이 소설에서 어떤 이야기 부분들을 차용하고 각색했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영화랑 비교해 보시면서 즐겁게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혹시 에이쉐 씨 아닌가요? 야, 이거 거의 혹시 에이쉐 씨 아닌가요?